자, 오늘도 그 영화 철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강의는 이제 아마데우스 강의인데, 그 아마데우스는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동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위대한 작곡가들 뭐 둘 다 위대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또 자기보다 워낙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좌절감을 갖게 되는 이제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과, 굉장히 이제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고 또 위대한 그 음악적인 풍부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많은 음악적인 그런 찬사는 이제 받았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꼭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살았던 이제 모차르트 간의 어떤 관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가 주인공인가, 살리에리가 주인공인가, 또 그 모차르트가 주인공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둘 다 행복하지 못했어요. 모차르트는 모차르트 나름대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위대한 영혼을 또 위대한 음악 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죠. 지금 이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가짜 무덤이고,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뭐 독약에 의해서 독살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전염병 걸려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모차르트의 묘에서 진짜 모차르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버려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제 살리에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굉장히 또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차르트의 이인자 또는 이제 모차르트의 그림자처럼 사람들에게 취급받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당했던 그런 어떤 모욕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게 되면 좀 잔잔하게, 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애석한 방식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어떤 주제들과 관련해서 그 까뮈의 알베르트 까뮈의 그 시지프 신화를 좀 보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모차르트도 그렇고 이제 그 살리에도 그렇고, 인과 신간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투된 존재,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던져져 있는 존재인데, 자, 이제 그 던져져서 자기 혼자 발버둥 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차르트와 또 살리에리, 또 인간 이 자체, 우리는 이제 그런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까뮈가 이제 시지프의 신화에서 이 시지프를 형상화시켜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지포스는 이제 시지프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시지포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시지포스는 이제 고린도 시를 건설한 이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의 시인 아이올루스의 아들이라고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자세하게 뭐 신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제 신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모차르트도 그렇고 살리에리도 그렇고 다 신족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그 귀족들이고 어떤 귀족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삶은 누구도 다 완전한 행복, 완전한 형태의 어떤 영광, 또 완전한 어떤 형태의 인간성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부분이 됐든지 간에. 여기 이제 신의 아들인 시지포스도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시지포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너무 신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제우스가 이제 하데스 지옥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데스로 내려가면서 자, 아내의 이제 그 메로페에게 자신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지 않으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하데스에 있는 신들이 전부 다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왜 장례를 치르지 않는가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이제 그래서 시지포스가 이제 거짓말로 내 와이프가, 내 부인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이승으로 보내주면 내가 이제 그것을 그 내 아내를 좀 혼을 내주고, 그래서 장례를 치러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데스에서 다시 이 지상의 세계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다시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을 속이고 속임수와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이거에 대한 행벌로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 그 형벌이 어떤 거냐면 이제 무거운 바위를 산 위에 올려 놓으면 다시 그 바위가 굴러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서 그 바위를 다시 또 위로 올려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형벌로 이제 주어지게 되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산 위에서 굴러가는 바위를 다시 산 위 정상으로 끌고 올라가고 또 다시 이제 이게 굴러서 내려오면 다시 그것을 또 끌고 올라가는 이런 어떤 삶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의 쉼, 또 어떤 한순간의 행복, 어떤 찰나의 행복,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바위를 정상으로 끌고 올라가야만 하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짐들을 절대 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돌을 바라다 보면서 그 돌을 다시 올려야만 하는 이런 어떤 시시포스의 저주에 걸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까뮈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왜 살아갈 것인가? 또는 이제 인생이 살만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과연 삶을 살만한가? 이런 삶이 과연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이런 어떤 순간들이 오는데 이게 이제 까미에 따르면 이제 부조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런 삶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판단들을 한 번씩은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의 근본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까미가 이야기하는데 그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과학적인 세계관 또 철학적인 이론을 던졌지만 자 그게 교회로부터 이제 파면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그걸 포기를 해버리죠. 왜냐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세계관, 과학적인 이론 이런 것들에 어느 누구도 이제 목숨을 걸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은 자신이 살만한가,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목숨을 걸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자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어떤 종지부를 찍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생물들은 이제 자살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지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자, 인간만큼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런 어떤 고민이 진정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때 항상 자살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절박함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진지한 철학적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진지한 철학적 문제의 바탕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리르도 그렇고 이제 모차르트도 그렇고 정말 그런 사람들의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노력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을 때, 오히려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그 핍절하게 될 때, 피폐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부조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로 이제 absurdity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정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상태. 이게 이제 부조리의 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그 뭐 여름에 이제 뭐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선교 미션 트립을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그 함께 같이 힘들게 여행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신을 믿고 있고 또 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없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부조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이제 권태와 음은 또 놀라움과 의식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쇼크를 갖게 되고 그런 충격을 갖게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돼. 이게 이제 그 부조리의 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때도 이것저것 다 공부하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삶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 고민들이 바로 이 부조리의 각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까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루하루 이어지는 광채 없는 삶에서 시간이 우리를 떠매고 간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이 시간을 떠매고 가야 할 때가 오게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통 때에는 시간이 우리를 떠매고 가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우리는 단순하게 쫓아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멈추고 우리가 시간을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어떤 단절 또는 이제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제 그 부조리의 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연스러운 것이 삶을 살면서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삶이 주어지지 않을까? 왜 그런 결과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살리에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정말 왜 저렇게 쓰레기 같은 저런 정말 방탕한 애한테 왜 신은 나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주었을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모차르트는 또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저렇게 살리에르처럼 음악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왜 승승장구할까? 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게 될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너무 이게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이게 지금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부조리들이 이런 그런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부조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까뮈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제 그 많이 느끼게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조리는 1930년도에 그 까뮈가 이제 17살 때 폐렴에 걸려요. 폐렴에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지금 폐렴이 무서운데 옛날에는 이제 더 무서웠죠. 폐렴에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이런 어떤 병상 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전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폐렴 때문에 당하고 있었던 그가 이제 그 부조리에 대한 깨달음이라든지 또는 이제 까뮈는 평생 동안 직업이 없었어요. 이제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제 어떤 직업을 찾아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전혀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된 거죠. 뭐 대학 강사도 마찬가지고 또 뭐 고등학교 선생도 하고 싶었는데 이 건강 때문에 퇴짜를 맞았고, 자, 어디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전한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써주지 않았죠.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제 까미도 일찍 결혼을 하게 되는데 20살 때 결혼을 하게 돼요. 20살 때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20살 때 결혼할 때 이제 자신이 그 다니고 있던 대학에 철학 과목 청강생으로 이제 시몬 이에가라고 하는 여학생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여학생하고 첫눈에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20대니까 얼마나 이제 굉장히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낭만적인 감정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그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치유를 하고 싶었는데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36년에 뭐 결혼 생활 5, 6년밖에 못 하는데 유럽 여행을 다니고 와서 또 이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여자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제 그 여자를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완전 이제 돈주왕처럼 살아요.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자신이 돌볼 수 있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실패죠. 자 이런 그 어떤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까미는 이제 부조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직업도 못 갖죠, 결혼도 실패하죠. 뭐 진짜 몸은 너무 힘들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들이 없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인정해주지 않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노벨상도 타고 굉장히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까미가 살던 그 당시에 또 까미가 생활했던 그런 삶의 터전에서는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뭐 파리 본토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제 알제리라고 하는 그 프랑스 식민지에서 태어났었고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혐오의 대상이었던 또 그 알제리 흑인들하고 또 그 프랑스 백인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중간자적인 그런 위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개인에 대한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개인적인 삶에서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 이제 많이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까미는 이제 그 초반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까미가 이제 논의를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의 파열과 붕괴, 또 세계의 낯섦, 또 타자의 낯섦, 또 자신에 대한 낯섦, 또 시간에 대한 인식, 또 죽음에 대한 인식,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에서, 또 내가 만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관계에서 전부 다 실패한 거죠. 전부 다 이제 실패하고 그런 어떤 실패 속에서 뭐 자신의 어떤 삶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그 부조리의 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밤에 돌아와서 뭐 알바를 하고 또 씻고 자고 자 이런 어떤 루틴한 삶 속에서는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 잘 깨닫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여러분 일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똑같이 뭐 식사하거나 노동하거나 아니면 수면하거나 이렇게 루틴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 반복되는 리듬에서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똑같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습관의 세계가 무너지게 돼요. 어느 순간 이 습관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의미 있을까? 뭐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도서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올 때, 아니면 뭐 알바에서 다 이제 마감하고 집으로 올 때 그 문득 드는 생각,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일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고민들. 자, 이게 이제 부조리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조리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정말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의 그런 어떤 삶이, 그런 세계가,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나 자신의 모습이, 그런 나의 시간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낯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내가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감정들이 바로 이 부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거를 까미는 이제 사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막. 사막은 물 한 모금 없는 황량한 곳이죠. 그리고 어떤 극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사막의 세계에 갑자기 들어갈 때가 있게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이 전부 다 이렇게 사막의 세계, 부조리의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기이한 삶들, 기이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깨닫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단절이 오는 거죠. 정말 자연스럽던 사람과 정말 자연스럽던 나의 모습과 정말 자연스럽게 내가 다니던 학교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친구들과 갑자기 단절되는 느낌.
이걸 이제 까미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탕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방인 것처럼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는 이런 어떤 그 단절감들이 생기게 되는데 까미는 이제 이거를 이제 부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제잘거리는 것 같은데 무언가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언극이죠. 판토마임처럼 알 수 없는 상태.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살까? 또는 나는 왜 살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낯섦. 자, 인간이긴 인간인데 보면 볼수록 비인간적인 타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런 어떤 삶의 양태가 바로 이제 부조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뭐 지금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뭐 웃기는 이야기일 것처럼 이제 들릴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아마데우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두 명이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 모차르트 나름대로 고뇌하고 살리에리도 살리에리 나름대로 고뇌하고 자기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신이 살리에리처럼 내가 기도해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지금 승승장구 해왔는데 왜 이 순간 저런 버러지 같은 아마데우스가 나타나가지고 나의 삶을 완전 와장창 깨부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고민들.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난 정말 똑똑한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모차르트가 활동하는 시대에는 바로크 시대예요. 굉장히 중후하고 웅장하고 굉장히 이제 서사적인 어떤 구조를 갖는 음악이 판치는 세계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인간의 감정들, 인간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서정적인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 음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 너무 답답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조리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부조리를 우리가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 부조리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까미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논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희망이에요, 희망. 자,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용기 내. 화이팅. 이게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뭐 키에르케고르나 하이데거, 야스퍼스, 세스토프 같은 이제 실존주의.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실론적 실존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삶이 힘들어.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정말 숨쉬기도 힘든데 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신이 또는 우리에게 뭔가 잘 해주려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자가 있어서 자, 우리가 그걸 보면 어떻게든지 어떻게 버텨 나가면 뭔가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그 서머셋 모음의 소설 중에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행복론 수업 들었으면 이렇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강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달과 육펜스는 모양이 똑같아요. 둥그럽고 달과 육펜스 둘 다 은색이에요. 은색. 육펜스는 이제 영국에서 사용됐던 이제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가 이제 6펜스인데, 자,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6펜스를 원하죠. 왜냐면 돈이니까, 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달과 6펜스의 주인공인 그 주인공은 이제 그 예술을 사랑해가지고 이게 이제 폴 고갱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이제 그 소설인데, 다 자기가 이제 그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타이트에 가가지고 위대한 걸작을 남기고서 이제 그 납병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 주인공은 그 6펜스를 버리고 6펜스가 이제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이제 희망으로서 예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그 삶을 이제 추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까미는 그거에 대해서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가짜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희망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더 헐벗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책에서 부조리에서 출발한 그들은 기묘한 논리에 의해서
겸손해진 이성과 의기양양한 이성이라는 서로 상반된 길을 거쳐서 그들을 깔아뭉개는 것을 신격화하고 그들을 헐벗게 만드는 것 속에서 희망의 이유를 발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을 상정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상정하는 또 달을 상정하는 자, 그렇게 해서 자, 마약과 같이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희망이 있을 거야. 언젠가는 태양이 뜰 거야. 언젠가는 너에게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하는 이게 바로 이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물농장 그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이제 그 돼지들은 나쁜 놈들인데 이 돼지들이 이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집 까마귀인 이제 모시스인데 이 모시스가 이제 어떤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냐면 자, 수거 캔디 마운틴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수가 캔디 마운틴. 그러니까 이제 설탕 사탕 산이죠. 설탕 사탕으로 된 산인데 자, 이런 어떤 신비한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죽으면 그 나라로 간다고 주장한다. 수가 캔디는 구름 너머 하늘 어디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일주일 월화수목 금토일 모두가 다 일요일이고 1년 내내 클로버가 자라고 동물들이 이제 클로버를 먹으니까 그리고 각설탕이 조처에 널려 있고 아마씨로 된 케이크가 산 울타리에 자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수가 캔디 마운틴이에요. 자, 우리에게 이런 헛된 소망을 꾸며주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까미는 합리주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아픈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사를 주거나 지금 당장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보다는 좀 5분만 기다려. 한 10분만 기다려. 그러면 의사가 올 거야. 그때 수술해가지고 너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5분 뒤에 살 수 있을지 아니 10분 뒤에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당장 숨이 넘어서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신이 있으니까 예술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마치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자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또 믿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합리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까미는 이게 기만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세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품는 것은 거짓이다.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희망을 철학적 자살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철학적 자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신을 포기하는 거죠. 우리 정신을 기권해 버리게 만드는 거. 더 이상 투쟁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냥 일정하게 타협하는 거. 이게 이제 합리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메이는 이제 시지포스 책에서 현재의 삶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거창한 관념, 삶을 초월하고 그 삶을 승화시키며 삶에 어떤 의미를 주며 결국은 삶을 배반하는 어떤 거창한 관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속임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치료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몰핀 주사를 하나씩 둘씩 맞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잠시 수가 캔디 마운틴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사탕 발림 해주면서 우리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이제 철학적 자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희망이라기보다는 도피이고 기권하는 것이고 비약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부조리, 이 고통스러운 어떤 대립, 이런 대립으로부터 우리가 투쟁하기보다는 까미에 따르면 그냥 거기서 기권해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거, 보이지도 않는 어떤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합리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헛된 희망, 기만적인 삶, 내세에 대한 꿈 또는 달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육체적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자살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상위 5위국에 속하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안전 장치가 없고 어떤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이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고통
또 그런 사람들 짊어지고 있는 어떤 짐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그 개인 자체가 개인이 그 모든 태풍을 혼자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런 그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까미는 이제 이렇게 자살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명한 것을 은폐하거나 방정식의 한 조각을 부인함으로써 부조리 자체를 제거해 버리자는 것은 아니다. 부조리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논리가 부조리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명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조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기서 삶을 포기하면 이런 부조리가 사라지게 될 거야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명제, 논리적인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설득,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자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게 그 부조리를 바로 죽음 속으로 끌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끝나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없고 또 이제 뭐 공과금도 이제 많이 밀려 있고 빚도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삶을 차단을 해버리면 더 이상 나한테 이제 고통이 없을 것이다. 또 내 자식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제 민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그 논리적인 생각들 자신이 내리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신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죠. 그래서 부조리가 이런 어떤 그 자살을 통해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까미는 이제 부조리는 사형수의 마지막 생각이 극한에 이르렀을 때 현기증 나는 추락의 막다른 벼랑 끝에서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 되는 저 한 가닥의 구두끈이다. 자살자의 반대 그것은 다름 아닌 사형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구두끈은 목에다 매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든 고통이 다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또 다른 극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자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면서 지금 없는 내세를 바라보게 하면서 지금 전혀 무가치한 신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래 좀 더 살아봐. 살다 보면 뭔가 바뀌게 될 거야. 뭔가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극단이다라면 또 다른 극단은 그냥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죽음을 먼저 앞당김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고통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까미가 생각할 때 육체적인 자살과 철학적인 자살의 어떤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에 대해서 까미는 자, 인생의 의미가 없을수록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 또 인생이 정말 그 부조리하면 부조리할수록 더 굳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조리 추론의 역설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인간은 부조리하면 부조리할수록 더 끈질기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방식이 합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방식, 철학적인 자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살을 선택하는 육체적인 자살도 아닌 어떤 제3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삶이다, 진정한 의미의 실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냥 존재하는 것과 실존은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은 그냥 어떤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실존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걸 이제 딛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딛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이성복 시인의 아포리즘에 보면 자,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 생리적인 것이다. 근데 사랑은 항문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문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온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항문으로 도토리 넣어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빼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부조리한데 그 부조리를 이겨내는 거. 정말 살면 살수록 의미가 없고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그런 삶을 계속해서 더 살아가는 거.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시시포스가 계속 굴러 떨어지는 돌을 보면서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까요? 내가 이렇게 올렸는데 정말 힘들게 올렸는데 그걸 떨어지는데 다시 내려가서 돌을 주워서 그 바위를 주워서 그걸 다시 위로 끌고 올라가는 거.
자, 이게 항문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어떤 고통,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조리를 계속해서 죽이지 않고, 부조리를 회피하지 않고, 부조리에 대해서 기권하거나 항복하지 않고 부조리를 살려놓는 삶.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불만스럽고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삶을 끝끝내 한번 살아보는 것. 자, 이게 부조리 출현의 역설이고 이게 이제 실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과 다른 거죠. 단순하게 존재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입에서 항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존은 거꾸로예요. 항문에서 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저항, 어마어마한 어떤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왜?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니까. 정말 부조리하고 정말 말이 안 되고 정말 쓰레기 같지만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고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되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엊그저께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여러분 그 기사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연대 의대 입학한 학생이 쓴 거예요. 이제 자기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제 뭐 좀 무능력해가지고 두 딸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노가대를 하시는데 뭐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연대 의대 입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아웃백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세 식구가 다 울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돈 없는 집안에서 그래서 언니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가지 않고 상고로 빠져가지고 취업하려고 자기 이제 막내 동생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죠. 빨리 취업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고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아버지나 언니에게 이제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노력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인데, 자, 이제 까미가 바라보고 있는 부조리 또 부조리에 대한 극복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지포스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모차르트도 그렇고 살리에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고민이고 노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데우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아마데우스 영화를 통해서 이제 천재와 범인에 대한 내용들 또 이제 인과 신과의 어떤 관계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겨를도 없이 여러분들은 하이데거가 얘기한 것처럼 던져진 거예요. 기투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그 던져진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금수저건 또 아무리 여러분들이 흑수저건 누구나 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까미는 부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부조리인지 아닌지. 그러다가 이제 루틴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거기서 세계, 타자, 나, 시간, 죽음으로부터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라고 하면서 자살을 걱정하게 되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누구나 다 갖는 어떤 감정들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존적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존적 상황. 자, 실존적 상황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살지 죽을지 이를 결정하는 게 실존적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3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수거 캔디 마운틴이라고 좀 기다려봐. 미래가 있잖아. 기다려봐. 신이 있잖아. 이렇게 합리주의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달콤한 이야기로 꼬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까미는 철학적 자살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싸우는 거를 투쟁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육체적인 자살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되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다 끝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뛰어내리는, 너무 힘드니까 자신의 어떤 구두끈을 보면서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까미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자, 부조리로 맞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조리를 어떻게든지 살려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자, 부조리한테 지지 말고 이게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 가급적 드러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뭐 반항이나 자유나 열정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조리들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하느냐?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조리에 맞서가지고 뭐 하늘을 보거나 수거 캔디 마운틴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버리면 비겁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살아가는 것, 그것에 맞부딪히면서 그런 태풍을 그대로 딛고 나아가는 것이 부조리에 대한 승리이고, 부조리이지만 부조리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그런 방법들과 관련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